그러니까 주식 바닥이 언제냐는 누구나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리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겠다 하면 그게 바닥이에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지금 뭐 가계부채 얘기들이 요즘 막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1,000조 넘었다, 뭐 전세까지 뭐 합치면 뭐 3,000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가계부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숫자를 말씀 안 드려도 그 액수를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건 분명하죠. 특히 이번 위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쪽도 부동산 쪽이지만 진짜 지금 위급한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경기 침체를 대비한다면 자영업자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두고 계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인 소식과 조금 우리가 위기적 소식을 뭐 말씀을 드리면 위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가면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또 매출이 이렇게 더 줄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다시 한번 뭐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뭐 침체가 되겠죠.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끝나야 비로소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하니까 여유가 좀 더 있는 겁니다. 구매자들은.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번에 대체적으로 연준이 어디까지 내릴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연준이 5.25에서 5.5죠. 대략 2% 중반까지 내릴 수 있다. 이번에요? 네. 대략 내리기 시작하면 만약 경기 침체로 가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안 가면 거기까지 안 내립니다. 4%대 후반.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 안 간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2년 3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랜딩이면 만사가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대략 한 2% 중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3.5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미국하고 2% 포인트가 밑에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뭐 굳이 그건 제가 왜 그런지 책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이 이 정도 타격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인데 미국 2.5까지 내리면 대략 우리나라는 뭐 1%대 후반? 후반 정도까지는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보폭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심각한 것의 이유는 총량도 크지만 일단 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절반 정도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시중금리도 좀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는 시중금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는 안 떨어지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나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든 혹은 부동산이든 혹은 사업에 있어서 금리만 좀 내려가면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출 손실이 너무 큰 영역이 있죠. 사업마다 다르니까. 실물계획 침체 크게 받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잖아요. 크게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서 내리는 부담만큼 거꾸로 실물경기 침체에서 오니까 사실은 상황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좀 잘하고 소득도 괜찮은데 그냥 금리 때문에 지금 허덕허덕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좋죠. 좋아질 거죠. 것이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도 나는 좀 확실히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내 매출도 같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이제 약간 떨어진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상세에서 금리 인하 상세에서 상쇄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영역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또 심각하게 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대비를 좀 탄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금리가 뭐 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0.25 이런 게 아니라 막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많이 떨어질 빅스텝처럼 겁니다. 막 낮추기도 하고 그래야지 막 연내 아니면 뭐 한 6개월 7개월 안에 뭐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저희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부동산 쪽은 그래도 뭐 탄탄한 좀 직장이 있으신데 이제 투자를 할 때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은 좀 그래도 그렇죠.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겠죠. 왜 미국이 이번에 그 정도까지 내리냐면 정상적으로 현재 미국의 부채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내려야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리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뭐 5% 4%대 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그거는 미국 경제가 못 버텨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략은 그래서 버틸 수 있는 2%대까지 내려가는 거고 조금 더 준다면 그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적 계획이 있거나 혹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좀 더 이제 호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분석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이번 코로나 네. 직전부터 이제 올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올랐죠. 이걸 제가 3차 부동산 폭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폭등기가 꺼지면 다음에 올라갈 때 4차 폭등기가 되겠죠. 네, 4차 폭등기도 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세 상승기는 2차 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차 때도 전국 부동산이 다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도 안 움직이는 데는 전혀 안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부동산이 오르고 내릴 때 이건 이제 경제가 오르고 내리고 호황기 불황기가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반등을 하는 부동산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세 상승이지만 대세 못 들어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이번에 봤는데 이번에 막 폭등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저건 직전에는 폭등할 때 이제 폭등했으니까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바닥에서 내가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떨어진 상황에서. 저번에 상승기 때 올랐던 데들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안 올라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계속 오르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봐도 저기는 막 올라.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산층 수준으로는 못 삽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원들이 사기 힘든 지역들이 그렇죠.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중산층 저건 반드시 오를 거야 이번에 혹은 오르지 않을 거야 이걸 구별하기가 힘든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리스크예요. 부동산이 오르지 않아서가 리스크가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게 정확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있어야지 접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부동산 돈 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사실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적 리스크가 그래서 커지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미국 얘기해 주셨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하락도 이제 폭이 좀 클 수도 있고 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미국이 그 정도 하락하면 사실 우리 한국은 항상 좀 미국보다 뭐 더 영향을 좀 받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 하락률이 있죠. 미국의 주식시장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이 뭐 30% 폭락한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30%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죠. 보통은 한 3번 정도 떨어지면서 그게 2주 안에 3번이든 3주 안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이제 며칠씩 하면서 잠깐 기술적 반등하고 떨어지고 요게 한 3번 정도 떨어진 게 한 30%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충격을 한 번 정도는 더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머지 나라들도 다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락의 폭도 뭐 미국이 좀 더 좀 적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의 폭은 또 미국이 좀 더 많을 수도 그렇죠. 있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G1의 글로벌 1등이 갖는 프리미엄이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락이 막 확 오거나 저번에 뭐 코로나처럼 막 그렇게 갑자기 위기가 오면은 금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막 달러가 막 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달러 투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 하고 이제 달러는 언제 뛰냐 원달러 환율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뛰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때 보고 계시다가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달러가 오르니까 그게 투자적 관점이든 혹은 기업에서는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달러가 언제 떨어지느냐? 미국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미국 기준금리 쭉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와요. 제가 이제 국채금리 하락에다가 상품을 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달러 떨어지면 그렇죠. 국채금리 하락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국채금리 하락이 됐으니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국채를 팔고 언제 다시 S&P나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거 보면 주식 바닥이 언제냐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바닥이 언제냐는 누구나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리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겠다 하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몇 퍼센트 포인트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때가 주식의 바닥이에요. 그러면 국채도 그때 팔아야 돼요. 국채금리 하락에다 배팅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국채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국채를 팔고 제가 미국의 주식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게 이제 주식이 바닥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과 비슷한 무렵에 역시 한국 주식시장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이랄까요? 뭐 이게 언젠진 모르지만 그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시그널은 있어요. 시그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몇 포인트까지 해서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연준의 행위입니다. 변곡점에서 일어날 어떤 그 행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를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그때가 엄밀하면 바닥이죠. 그래서 조금 일찍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리도 떨어졌고 이제 가격도 그게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그때 멈춰요. 하락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거의 그때 멈추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물 부동산은 거기서 바로 곧바로 V자 반등은 하지 않죠. 주식은 V자 반등을 해요.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거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부동산은 거기가 바닥에서 U자로 가든 L자로 가든 이렇게 가죠.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 주식은 정확히 보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게 급하실 필요는 없다. 원래 부동산이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 놓고 고르시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쓰신 그 세계경제 시나리오 2024에 한국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이것과 제가 연동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와 이번에도 역시 연동해서 간다.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 경제가 워낙 돈을 많이 하고 제1기축통화에 힘을 발휘해서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 돈이 많아서 실물 경제가 상당히 잘 버텨준 거죠. 경제 성장들도 좋게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지금 침체. 에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도 뭐 요 근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내년에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그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확인되기 전에는 그걸 대세적 상승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 대세적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나고 최소한 6, 7년 이상 경기가 저 호황기로 가는 거죠. 이걸 대세적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 그냥 러프하게 예측을 하자면 내년에 전반기는 좋고 하반기 안 좋다. 그래서 상고하죠.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는 그냥 큰 틀에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왜 여쭤봤냐면 한국은 어쨌든 지금 뭐 성장률도 뭐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니 뭐니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쟁률이 막 떨어지는 것 같다. 경쟁력이 이런 얘기들이 좀 체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중장기는 좀 한국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미래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좀 미래 뭐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부흥기가 또 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은 맞습니다. 장기간 좀 저성장에 좀 있을 거고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소비 여력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많아도 소비 여력을 어느 정도 받쳐준 이유는 역사상 가장 낮은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 한 축이 점점점 힘을 잃어간다, 약화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그것을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려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성장률 2% 3%는 우리나라 계속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GDP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가 있고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가계가 가계부채가 많고 소득이 줄어서 힘이 여력에서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을 정부가 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유지하죠. 왜냐하면 기업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역시 4차 산업혁명기에서 잘하니까 기업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가계만 줄어든 것을 정부가 마친다고 보이면 2, 3%는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 중국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부 부채가 높아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국가 부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1기축통화, 2기축통화 아니니까 경제 충격이 있을 때마다 크게 흔들리겠죠. 혹은 금융위도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굳이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 성장.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은 정부의 투여분을 빼면 민간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성장의 부분들은 계속 약화돼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는 하죠. 이제 이걸 조금 끌어올리려면 정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올려줘야 되겠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측면을 가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어라 막 이러니까 사실 뭐 미국에다가 지을 공장들을 한국에 지었으면 참 엄청나게 좀 도움 됐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네.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미국가 있잖아요 지금. 다 미국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쉽사리 이게 해결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굳이 미국이 리쇼어링을 안 해도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더 강해질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업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현재의 한국의 어떤 기업에게 주는 리쇼어링률이 현저히 적죠. 미국으로 안 갈 뿐이지 뭐 동남아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에서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공장을 제가 압박을 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그 제도나 비용이죠. 네. 뭐 비용 그게 이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높은 건 당연한 건데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받쳐준 거죠. 그러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의 공장을 차리는 게 결국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질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득을 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보는 한국의 경제는 일자리 문제도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임금을 적게 올리면서 혹은 노동 환경을 내리면서 하는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가 유지가 돼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그 총량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사실 기업들이 계속 여기서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자리 문제들을 추가로 해결해 주시는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나 혹은 국민들이 좀 대통합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다 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저는 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인 뭐 그건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뭐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해주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 지원해주고 네. 그런 정도 이상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건비라는 측면에서는 동남아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공장을 하나라도 그렇다고 뭐 다 우리나라에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 더 지어야 그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대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하락이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무언가 자산을 갖고 있겠다면은 나는 금융 자산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냥 집을 팔고 전세로 이제 꾸준히 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살면서 뭐 한국이든 뭐 아니면 미국 자산이든 뭐 금융 자산들 위주로 좀 가지고 있겠다. 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아주 최우선 전략이다. 뭐 이렇게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근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안 하는 이유가 월세 비용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부가 점점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이 전세라는 것은 혹은 내가 집을 산다는 것은 내 돈이 완전히 내 돈일 때예요. 네. 근데 내 돈이 아니고 전세 자금도 빌리고 물론 저리지만 또 집을 살 때도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빌리는 이자 자체는 월세보다는 액면가는 낮아요. 그래서 그게 낫겠다 생각하지만 어차피 월세 낼 바에는 사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그렇게 샀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자산 가치가 유지가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겠죠. 뭐 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은 또 내가 돈이 좀 벌었다고 1, 2년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아봐야 또 세금 떼고 뭐 하고 그러면 은행 이자 주면 사실 실제로 남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투여하는 목돈은 현저히 줄이고 나머지 잉여분을 가지고 저는 사실 한국의 개별 주식은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안전하게 한국의 인덱스나 미국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혹은 월세에 나가는 그 차액만큼 이상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략들은 단 조건은 이거예요. 그 돈을 이제 너무 위험이 큰 데다가 투자하지 않고 막 코인 그렇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변동성 엄청 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성 있는 인덱스나 혹은 어떤 섹터 이제 ETF나 이런 게 많죠.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 부동산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전략.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넣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출을 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뭐 우리가 뭐 또 집을 또 낮은 수준의 집을 또 안 사잖아요. 그렇죠. 살 때 또 약간 무리해서 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뭐 다른 식의 어떤 월세로 차라리 세팅해놓고 그렇죠. 최소한으로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를 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은 이제 집을 사면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뭐 40년, 50년, 30년에서 50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 집을 사서 30년, 50년 갚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 5년, 10년 후에 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년, 50년 우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30년, 50년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럼 뭐가 되냐면 내 소득이 끊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부동산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거든요. 부동산의 최대의 단점은 유동화율이 느리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주식이나 인덱스는 유동화율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소득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가장 빨리 적응해서 자산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네. 그런 어떤 또 주식시장 혹은 채권 시장의 메리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쯤은 그런 전략이 좋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자산을 불려 나가려면 보통 이제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부동산 시장이 연 8% 복리를 내야 돼요. 네, 그랬을 때에 의미 있는 투자적 수익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은 보유하면 완전히 뭐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내 돈 10억 주고 사지 않는 한 이자 내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 나가니까. 그렇죠.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또 깔고 앉아있는 돈에 기회비용도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S&P에 넣었을 때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 동안 연봉리 8%를 냈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놨으면 그것도 7%잖아요. 그 돈이. 네. 그거 깔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유지하면 은행 이자 계속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매년 세금 내야 되죠. 살 때 세금 내죠. 팔 때 세금 내죠. 그럼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연봉리 8% 정도는 내야 부동산에서 투자적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이 연봉리 8%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주식은 여전히 미국 S&P나 이런 데는 연봉리 8%,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연봉리 7%. 왜냐하면 제일기초통합국은 보통 이제 세계 1등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좀 더 나에게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근데 단 연봉리 8%라는 것은 어떨 때는 어떤 해는 마이너스 쫙 되고 뭐 그렇죠. 가고 막. 그렇지만 그걸 가만히 들고 있을 때 이제 그 네.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 너무 편차가 크니까.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20에서 25년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확 한 번 떨어지는 게 한 30% 40% 떨어지는 게 20에서 한 25년만 한 번 와요. 주식시장은 7, 8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20년을 보면 부동산은 그런 걸 한 번 경험할 때 주식시장은 두세 번을 경험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더 힘든 거죠. 그렇죠. 두세 번을 버티고도 남아 있어야 연봉리 8%니까.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네.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나의 어떤 스타일과 관련해서 혹은 내가 이제 목적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중간에 무서워서 내릴 것 같으면은 부동산이 좀 나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거는 그냥 원래 의뢰 행사야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좀 담력이 좀 있는 분들은 좀 네. 주식이 그래도 좀 유리한 부분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네. 나는 그냥 평생 살 집이다. 이러면 그런 부동산 분들은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져도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만큼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년 들고 있으면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네. 평생 살 집이다. 네. 뭐 내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집을 사는 것도 문제는 없죠. 네.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윤식 박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잠깐의 어떤 기술적 반등도 있겠지만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올 우려가 좀 높다 보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상승과 하락을 단기간 내에 좀 겪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킨지가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로 과거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컨설팅을 해줬던 회사들의 1000건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7% 차이가 났다. 편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꼭 기업들만 아니라 개인도 투자자도 편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편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편향은 뭐냐면 한 가지 방향이 그게 옳든 그게 대세든 모두가 다 그렇다 하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편향입니다.
그럼 편향에서 벗어난 방법은 간단해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편향이 우리가 대세가 뭐 노랜딩, 대세 뭐 괜찮습니다. 뭐 대세를 볼 수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노랜딩이라고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 그게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부 다 설득을 했거든요. 네. 저는 거꾸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노랜딩이 뜻밖의 미래예요. 그래서 저도 편향에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경기 침체가 2024년에 온다라는 것을 저는 메인스트림 놓고 뜻밖의 미래로 편향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랜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편향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편향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혹은 투자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 미래학자님이신 또 최윤식 박사님을 또 모시고 또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또 24년에 또 우리 또 세계 경제 전망 또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편향을 또 없애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마음이 또 드네요. 네, 다시 한번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